지식재산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킴파 산하의 직무발명 TF가 작년부터 구성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직무발명에 대해서 보상은 여기 계신 모든 아마 우리 지식재산인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겪어보신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굉장히 저희가 태스크를 하면서 논의를 했던 것들은 뭔가 이 참고할 만한 정확한 레퍼런스가 없다라는 내용들에 고민을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그 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킴파에서 직무발명 TF가 먼저 나서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의견들을 좀 더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특허청, 법원에 저희가 의견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깐 우리나라의 위치 한번 어제 정상조 지식재산위원장님과 김용선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위치는 여기 4위입니다. 22만 건의 출원을 작년에 약 2주 전에 와이프에서 공개된 자료인데요. 22만 건 중에 우리 한국에서 있는 분들이 출원한 내용은 18만 건입니다. 그리고 18만 건 중에 10만 건은 여기 계시는 우리 기업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숫자로 비율로 환산하면 약 60%가 여기 계시는 기업에서 한 것이고요. 공공부문이 10만 건, 그 다음에 대학이 2만 건, 그리고 기타 개인들이 아마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우리 한국에서 출원하는 출원건의 60%를 우리 여기 자리에 계신 기업인들이 하고 있다는 점들을 특허청이나 다른 곳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만큼 우리 기업의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자랑할 만한 내용은 최근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GDP 1000억 달러당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출원하는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굉장히 자랑할 만한 곳이고 여기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 질문은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실 것도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기 기업들에서 특허 출원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국가, 우리나라를 빼고 어디가 있을까요? 혹시 조금 전에 발표하셨던 이해라 책임님? 어느 나라가 중요할까요? 우리나라 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특허권의 손해배상액이 가장 큰 국가. 제가 뜬금없이 직무발명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는지 한번 좀 궁금하실 텐데요. 혹시 이 책임님, 순간입니다만 다시 한번. 네, 1, 2, 3 다 미국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제가 다음 장을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네, 3번은 아니라고 좀 정정해 주셨고요. 네, 1, 2번은 명확하게 아마 누가 생각을 해봐도 미국이 맞을 겁니다. 제가 뒤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3번, 직무발명 보상액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는 우리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직무발명 보상이 거의 없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제도, 누구나 원하는 특허를 갖고 있는 미국, 손해배상이 가장 큰 나라, 아까 저희 디스커버리 얘기 나왔습니다만 아주 투명한 디스커버리, 그런 제도를 잘 실행하고 있는 나라가 왜 발명자들한테 보상은 거의 안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얘기도 같이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들은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작년에는 과연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들, 그러한 이유들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처음 얘기 드렸던 레퍼런스라는 걸 찾을 수 있을까? 직무발명 보상을 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산정해서 보상하는 것이 회사나 종업원, 발명자들을 다 만족시키면서 아울러 발명기능법이 가이드하고 있는 그 룰들과 그 틀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아쉽게도 수많은 판례들을 검수하고 각사들의 내용들을 좀 얘기해보고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비교해봤을 때 아쉽게도 뭔가 이걸 보고 참고하면 우리 보상이 정당하다고 인정받겠다라는 부분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킴파 홈페이지에 좀 자세히 저희 작년 보고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는 그 2021년에는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짚었던 어려움들을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때마침 특허청에서는 발명진흥법의 개정을 위해서 올 상반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아쉽게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잠시 유보된 상태입니다. 아마도 내년에 다시 그런 자리가 있을 때에는 킴파 직무임용 TF가 여기 계신 전 킴파 회원사 또는 킴파 회원사가 아닌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의 의견을 좀 듣고 이 부분을 정확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킴파의 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협회 의견 그 안에 바로 그냥 누구나 로그인 없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도 직무임용 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자료입니다. 읽어보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작년에 조사한 내용 중에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획득. 우리나라의 법의 구조는 종업원과 합의해서 규정을 만들고 항상 게시하고 이를 보상에 활용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뒤에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면 정당한 것으로 본다라고 법이 일단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뒷부분에 단서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다들 얘기하는 게 법정만 가지고는 보상금을 산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 도대체 절차적 정당성을 나름대로 지킨 것 같은데 왜 이게 지킨 게 아니냐.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작년 설문조사했을 때 많은 회사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좀 기업이 법대로 자율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보상의 유형을 정하고 규모 등은 알아서 하게끔 좀 자율성을 부여해달라.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법원이 이거를 재산정하는 법 제15조 6항의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저희가 도출했습니다. 잠깐 저희 어려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우리 회사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야만 적절한 것인가, 또 그러한 보상이 발명자에게도 납득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대부분의 의견들이 이렇게 하면 누구나 만족하는 제도가 되게끔 예측 가능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에게도 많이 피드백해 주셨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법의 아주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 저러한 법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문헌적으로밖에 사실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과거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그다음에 보상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시절의 개념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약간은 들기도 합니다. 아마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여기 있는 저희 그 지식재단 인력 중에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께서 주류가 되시는 시대에는 이 법에 대한 생각이 더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신문지상에서 많은 그 소식들을 들으셨을 텐데 2018년부터 우리 킴파 회원사 중에 많은 회사들이 집단적인 직무발명 보상 소송에 처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를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매년 수십 건 이상, 3년 동안 100여 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소송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은 특정 인이, 특정 로펌이 이런 소송을 막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가리지 않고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이 보고에 참여한 일부 회사가 먼저 그런 선상에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이러한 소송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이 과거에 이러한 전철을 밟았었는데 현재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기업에서는 이렇게 자꾸 분쟁이 발생되고 예측 가능성 있는 보상을 할 수 없다면 도대체 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유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궁금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누군가 소송을 걸어서 돈을 달라고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그때 주고 말면 되지 사전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보상제도를 왜 운영해야 되는가. 심지어 그런 보상제도가 종업원과 한참 공을 들여서 만들고 나름대로 실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원에 의해서 법원에 가서 달라지게 되는 현상을만 가지고 보면 우리도 굉장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기업 중에 상당수는 글로벌 기업들일 겁니다. 아마 수출도 많이 하시고 또 다른 나라에 브랜치 오피스가 있다거나 생산 기지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나라의 이 발명자들, 특허 담당자들, 기업들과 얘기를 해보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도대체 왜 직무발명 보상이 그렇게 이슈냐? 우리는 그냥 알아서 하는데? 우리는 없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데? 당연히 그런 걸로 직무발명하라고 채용된 사람들인데 왜 돈을 더 줘야 되지? 법원이 왜 관여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마도 이 들어오려는 기업들은 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뭔가 열심히 R&D를 하면 특허화시키면 발명자하고 또 싸워야 되겠구나. 이런 좀 제가 약간은 너무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말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보상 수준 잠깐 얘기 드렸는데요. 조금 오래된 자료입니다. 그 미국의 보상 수준을 그 추적한 것과 유럽의 보상 수준을 추적한 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자료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특허청이 발간한 자료에도 보상 수준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자세하게 기업들이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여기 보시면 출원할 때 한 200유로, 100유로, 500유로에서 한 10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 30만 원부터 한 100만 원, 한 150만 원 수준. 그 다음에 등록할 때도 비싼 수준. 특허를 사용하게 되면 약간의 다른 레인지를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준다거나 아예 그런 보상이 없다거나 나는 모르겠다라던가 모르겠다라는 건 결국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겠죠. 이건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쉽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업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찾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미국의 그 특허권자 협회에서 발간한 2004년 자료밖에 공개된 게 없는데 여기 보이시죠? 파란 거. 파란 게 뭐냐면 보상금 안 받아요. 21%는 $500 받습니다. 29%는 한 $1,500 받아요. 물론 이게 2004년이니까 좀 옛날 자료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나 다 아는 퀄컴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까요? 이게 책자에 좀 나온 게 있습니다. 대략 출원 등록 시 $1,500 정도 받습니다. 개인은 $1,500, 그 다음에 그게 팀으로 짜면 $2,000, $3,000 조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또 R&D 역량이 좋은 퀄컴의 직원들은 그런 걸 하라고 채용되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 나라의 문화가 더 성장하고 더 R&D에 매진하기 위해서 그만한 급여 가치를 인정하고 사람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이 없이 회사 건물 벽에다가 명예의 전당에 당신은 유명한 특허권자라는 특허 동판들을 쭉 게시하는 정도의 명예 또는 식사, 진급의 좀 기여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내용을 제가 다시 짚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보상금이 없다라는 것들은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저희가 작년도 올해 계속 조사하면서 전 세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그럼 이럴까? 미국은 동일하게 우리나라와 발명자주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리려는 건 자꾸 돈의 금액이나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금액이 얼마든 발명 보상이라는 것이 당연히 업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채용한 것이지 기업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직무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회사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지 보상액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걸 강조드리는 겁니다. 발명자주의를 취하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은 정말 독일 사람답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 드렸던 레퍼런스 과연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요? 예를 들어서 초기 출원 등록 때는 어떻게 지급하고 실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냐를 아주 꼼꼼하게 계산식을 걸어놨습니다. 법에다가 계산식을 걸어놓으니까 분쟁이 사실 거의 생기질 않습니다. 생기긴 하지만 조정으로 금방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당신이 회사로부터 어떤 이익을 주면 곱하기 당신의 지위가 사원이냐 대리냐 과장이냐 차장이냐 부장이냐에 따라서 팩터값들을 다시 해서 곱합니다. 대표적인 발명자주의 국가가 되겠고요. 일본은 과거의 발명자주의 국가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뒤에서 자세히 드릴 거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프랑스, 중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대만, 브라질, 캐나다 등등은 원천적으로 직무 발명은 회사에 귀속된다. 그리고 국가가 허락하는 국가의 분위기에 따라서 종업원과 회사가 합의해서 만든 계약에 따라서 보상은 알아서 줘라.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외적으로 중국 같은 데는 너무 낮으면 법에다가 얼마씩 주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도를 막 신성하고 강화하려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내용을 표한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의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지지난주에 특허법원에서 주최하였던 그 전 세계 판사님들이 모인 직무발명 세션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보상제도 없다라던가 보상이 큰 이슈가 아니라던가 이런 실시보상 같은 건 하지 않는다라던가 이런 판사님들의 의견을 혹시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특허법원 홈페이지 가시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일본만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원래 사용자주의였습니다. 1909년, 굉장한 나라죠. 1909년에 직무발명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나라는 아마 그보다 한참 뒤, 아마 40년대 중반, 후반 정도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사용자주의를 취했죠. 그 뒤에 발명자주의로 전환한 뒤에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엄청난 직무발명 소송이 일어납니다. 아마 여기 누구라도 다 아실 겁니다. 니치야 소송. 니치야송이죠. 그 청색 LED. 대표적으로 발명자에게 나오면 나옵니다. 청색 LED. 이분이 1심에서 200억 엔을 막 이렇게 판결을 받고 200억 엔이 얼마죠? 저 계산해보면 대략 한 2천억 원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심에서는 화해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상당히 작은 금액으로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 떠나시면서, 일본은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보상금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으로 가서 교수하고 계시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소송이 생기면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법원에서 내리다 보니까 일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장해야 되고 R&D를 통해서 뭔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왜 일본의 발목을 잡는가, 발명자 보상제도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최종적으로 개정이 돼서 발명 귀속을 사용자 단위가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용자주의를 많이 취합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약 한 30% 후반대 발명자주의에서 사용자주의로 전환했는데요. 사용자주의로 전환한다는 게 감이 좀 잘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직무 발명을 하면 당연히 회사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 바라볼 땐. 회사에 귀속되는 발명인데 보상의 정도를 판단할 때 좀 달리 보게 됩니다. 일본에서 특징적인 거 방금 말씀드린 사용자주의,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당한 이익, 우리가 말하는 정당한 보상을 인정하는 보상금을 정할 때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면 이거는 정당한 보상이다. 이거 굉장히 간단한 말이지만 우리 기업의 시사점이 큽니다. 결국 종업원과 회사가 합의해서 보상제도를 만들고 그 보상제도가 정한 방식대로 지급을 하고 그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아서 정리하게 되면 이 보상은 합리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제3자인 법원이 가능하면 개입하지 말아라. 저희가 작년에 일본의 지파, 지식재산협회 부회장님 인터뷰를 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그렇게 일본의 이슈가 됐었지만 지금은 변호사분들이 미국의 일본의 변호사분들이 더 이상 직무발명 소송 이슈가 없어서 그쪽은 쳐다도 안 본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2주 전에 일본 고등법원 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바뀌고 나서의 직접적인 소송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전 법을 따르더라도 상당수의 그 보상이 법원에 올라가면 기각되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취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절차적 정당성을 취한 것이냐, 합리하게 따른 것이냐에 대한 궁금함이 나옵니다. 일본은 특허청이 아니라 특허청의 상위 부서인 것 같은데요. 경제부 대신이 이 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합리성과 불합리성을 판단하는 지침을 고시로 발표해라라고 법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 35조 제6항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킴 홈페이지에 가면 아마 게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일부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겁니다. 종업원하고 합의할 때 전 종업원을 모아놓고 열심히 대화해서 했습니다. 이건 합리적입니다. 인정. 종업원하고 합의하는데 대표들을 뽑아서 협의했습니다. 대표들이 종업원들하고 다 합의했습니다. 이것도 인정. 종업원들하고 얘기하고 나서 규정을 특허 담당자들만 볼 수 있도록 꽁꽁 숨겨놨습니다. 아, 이건 불합리.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합리, 불합리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제 올해 특허청과 이렇게 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특허청이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고 하셔서 정말 좋은 방향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또 그래서 우리 기업도 이 부분에 맞춰서 같이 발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도는 좀 뒤쪽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직무발명 TF에서 여기 계시는 모든 기업들을 대신하여 먼저 좀 정리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승계에 대한 안정성. 승계에 대한 안정성 크게 고민 안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항이 있냐면 우리나라는 직무발명을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나서 4개월 안에 회사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개월 사이에 발명이 도망갈 수가 있는 거죠. 발명자가 만약에 퇴사했다. 발명자가 그런 분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악의를 가지고 회사에 신고를 숨긴 다음에 제3자한테 넘기겠다. 또는 최근에 많이 있는 현상입니다만 A 회사에서 B 회사로 집단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A 회사에 내야 될 직무발명을 내지 않고 B 회사로 옮겨가서 직무발명을 내는 현상들이 종종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지식재산인들은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랍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열심히 R&D 투자를 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인원이 우리 회사의 직무발명을 남겨놓지 않고 다른 회사로 낸다. 우리 직무발명 담당자들한테는 거의 재앙 같은 사항입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구조가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2016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승계를 안정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바꿨는데 아쉽게도 논의만 되다가 원점으로 회귀했습니다. 많은 학자분들, 법원, 특허청, 기업, 발명자가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원점으로 돌아서는 게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무발명이 완성하면 당연히 종업원은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만 자동으로 회사가 승계할 수 있도록 법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게 특허청의 생각도 아마 이런 부분이 강하신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이슈, 종업원이 신고를 안 하고 간다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업원 발명을 유출했을 경우에는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선진국이라고 막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이 된 만큼은 이제 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 발명의 귀속을 당연히 회사가 많은 돈을 들여서 R&D 설비, 인원을 투입해서 같이 만들어낸 발명을 회사가 계속 가지고 활용해야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사용자 귀속으로의 전환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승계 안정성을 갖는다면 이제는 법에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면 우리 기업들이 종업원들과 합의해서 규정을 만들고 이에 따라서 게시하고 그를 실행해서 보상을 하고 이 신청을 받아들여 준다면 이러한 보상은 인정하고 완벽한 것으로 좀 해달라. 그리고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기각시키는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3분 안에 끝내. 승계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내용이 골자입니다. 직무발명 완성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신고하고 신고하면 회사가 반드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 만약에 거기서 탈출하는 특허들은 회사가 원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실제 저희가 특허청에 제안했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특허청에서도 많이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아마 내년에 법 논의가 다시 실행된다면 이 부분이 다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던 제 법 15조 6항.
우리 여기 계신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게 법에 따라 직무말년 보상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원에 가면 존중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읽어볼까요? 다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사용자 등이 회사가 좀 쉽게 말하면 회사가 종업원과 합의해서 개시하고 그에 따라 보상한 뒤에 통지하고 이 절차를 따라주면 정당한 보상이다. 단, 이 빨간색 하나 때문에 저희가 매번 싸우는 겁니다. 단, 그 보상액이 직무명령에 대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 빨간 문장을 판단을 누가 하냐면 우리나라는 법원만 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업이 열심히 제도를 잘 만들고 종업원하고 합의해서 보상을 해도 소송에 들어간 이상 물론 법원에서도 상당히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업이 보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기업에서 있는 분들과. 그 다음에 기업마다의 현상의 차이를 좀 보기가 저희가 느끼기에는 좀 잘 안 봐주시는 것처럼도 느낍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저희는 15조 6항을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기업의 목소리입니다. 절차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했으면 그건 정당한 보상. 결국 기업이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금전적 보상이든 비금전적 보상이든 상황에 맞게 지급한 것을 존중하고 이를 통해서 스스로 직무활명 제도를 잘 운영해서 더 많은 R&D가 좋은 결실, 특허로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기업이 원하는 단 하나의 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법이 제시하는 것처럼 만약 그것이 절차적으로 종업원과 합의해서 만들려고 그랬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었다거나 종업원에게 통지하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맞추지 못했다거나 직무활용 보상 제도를 개시해야 되는데 개시하지 않았다거나 한 절차적 불합리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이익과 종업원의 공헌한 정도를 계산해서 보상을 하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15조 6항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침을 법에다 넣고 특허청에서 이걸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맨 마지막 장인데요. 2장 남았네요. 지침 부분은 저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까지 저 15조 6항의 변화와 함께 킴파 직무활용 TF가 아마 홈페이지에 또 게시될 것 같은데요. 기업의 의견을 담은 지침안을 먼저 제시를 하고 또 많은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특허청에도 같이 협의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보상하면 이를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특허청과 법원도 많은 노력 중이신데 이 부분을 함께 같이 슬기롭게 좀 선진사회에 맞게 개선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들은 킴파 사무국을 통해서 해주시면 직무활용 TF에서 답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직무활용 TF가 아마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주신다 그러면 더 알차고 기업에 유리한 또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